조선시대 해양자원의 모든 것이 담긴 책 자산어보. 해양생물학의 분류법을 창안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관찰한 내용과 섬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얻어진 지식이 바탕이 돼서 작성이 되었다는 점이죠. 그것은 어민들의 삶을 지식으로 엮은 해양생물 백과였다. 높고 낮음의 우열의 차가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이 공존했다. 미래 해양자원의 소중함을 예측한 조선 실학의 위대함. 자산어보엔 바다의 미래가 담겨 있다. 흑산도의 아침은 수산물 경매장에서 시작된다. 싱싱한 생선들이 줄이어 선을 베고, 그래도 주인공은 홍어다. 육지에선 비싸고 귀한 홍어가 이곳에선 천지에 널려 있다. 제철 맞은 홍어 덕에 요즘 흑산도에선 그 밖에 해물들은 경매장에 얼굴도 못 내민다. 이렇게 진귀한 수산물이 풍성한 흑산도 앞바다엔 과연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궁금한데. 그 답은 200년 전 조선에서부터 이미 전해지고 있었다. 자산어보. 이는 1814년 정약전이 쓴 우리나라 최초의 순수 해양 생태 백과다. 흑산도의 흑을 거물 자자로 해석해 말 그대로 흑산도 연안의 해양 생물을 관찰한 기록서다. 이 책엔 단순히 종을 소개하는 것만이 아닌 그 생태와 요리법, 효능까지도 자세히 기록돼 있다. (19세기) 초 우리나라에 전해진 어류학서, 즉 어보는 쓰인 순서대로 총 3가지가 전해지고 있다. 제일 처음 편찬된 우회이어보는 진해만의 이어, 즉 특이하게 생긴 물고기만 100여 종을 기록했다. 또 난호 어목지는 임진강의 민물고기를 기록했다. 중간에 편찬된 자산어보는 순수 해양 생물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최초의 해양 생물학서가 된 것이다. 자산어보는 조선시대에 기록된 최다로 기록된 해양 생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모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책 이름이 해적도설이었어요. 가족, 바다의 가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물고기뿐만 아니라 갈매기 같은 게 있잖아요. 금수, 날아가는 조류도 있지. 그게 또 벌레들 종류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기록했어요. 현재 자산어보는 원본이 아닌 후대에 쓴 7권의 필사본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각 본마다 내용 차이가 있는데 원본과 가장 유사한 것은 규장각에 보관된 가람문고다. 개 부분에 여기에 몇 글자가 빠져 있거든요. 다른 본에는. 그래서 가람문고본하고 서강대본만 이 글자가 남아있고 다른 본은 모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본이 더 진본에 가까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초 한문고서인 자산어보 연구는 원본과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정도였지만 1977년 국문 번역서가 출간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됐다. 그럼 정약전은 왜 자산어보를 썼을까? 그것은 명물학에서 비롯된다. 명, 물, 도, 수. 이는 명물학의 기본으로 사물의 이름과 그 이치를 이르는 말이다. 혹시 병문어 하면 무슨 물고기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고등어 하면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말을 할 때 누구나 통용될 수 있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이 있거든요. 그 명칭을 우선 찾아서 그 명칭을 통해서 사물의 성질을 알고, 사물의 성질을 알아서 그 이치를 이용해서 인간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학문을 명물학이라고 합니다. 지금과는 다른 명칭이지만 정약전은 관찰한 생물의 종의 이름을 붙여 자산어보에 기록했다. 조선의 3대 어보는 1800년 전후 불과 20여 년의 간격으로 쓰여졌다. 그만큼 명물학이 성행한 것인데 그 이유는 뭘까? 당시에 학자들 사이에 시대적으로 박물학을 추구해야 된다. 유학자도 박물학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각각 다 유배가거나 귀농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쓴 거거든요. 처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발현시킨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약전도 흑산도에 유배됐을 당시에 자산어보를 집필했다. 그와 같이 명물학을 실현한 학자들은 대부분 실학자들이었다. 조선 후기의 새로운 사상인 실학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학문으로 17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초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 이르기까지 통시대적으로 사용됐다. 당시 집필된 실학서들은 지방 관리들의 지침서나 조선의 문화 부흥 방법, 농업 기술서 등 관료는 물론 백성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다. 그럼 자산어보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기본적인 그 부분은 어류와 그 무척추동물을 따로 구분하시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과정의 그 분류 과정을 거쳐 가지고 나름 체계화시켜서 대분류군에서 소분류군, 그래서 결국은 종수준까지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을 체계화시켜서 자산어보에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정약전은 관찰된 생물을 생김새로 구분지어 크게 어류와 계류, 잡류로 나눴다. 지금은 생물 분류 체계 속에서도 해양 생태 방법에 따라 크게 플랑크톤과 자유유형, 저서 생물로 나누고 있다. 자산어보는 3권 1책으로 1권에는 인류를, 2권에는 물인류와 계류, 3권에는 해충과 해초 등 잡류를 수록해 전체 55류 226종을 기록했다. 정약전에 쓴 자산어보에 담겨지는 그러한 내용들은 대개 분류학에 의해서 진화론을 쓴 그 다윈의 종의기원보다 45년이나 앞선 거죠. 그러니까 자산어보가 1814년에 써졌고 종의기원이 1859년에 발간이 되었으니. 자산어보의 또 다른 특징은 잡류가 기록된 것이다. 정약전은 단순히 물속 어류만이 아닌 바다 주변의 조류와 식물, 벌레까지 해양 생태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관찰하고 기록했던 것이다.
이처럼 명물학은 관찰한 사물의 이름을 짓고 비슷한 성질끼리 모아 분류하는 모든 과정을 뜻하는 것이다. 때문에 박물학이라고도 한다. 이름을 질서 지으려면은 결국은 이름을 지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226종 중에 60% 가까이를 자신이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분량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어보의 계열들을 보면은 자기가 함부로 이름 절대 짓지 않습니다. 반드시 족보를 따라서 그 이전의 책들을 참고해보고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를 정확하게 고증해서 쓰거든요. 창명을 통해서 분류법을 체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례로 자산어보엔 바다에 납작하게 엎드려 사는 종을 접이라 했는데 광어와 함께 8가지를 기록했다. 이는 가자비는 소접, 흑대기는 전접이라고 하듯 맨 끝자만 보면 접어종이란 걸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자산어보는 실학의 근간인 명물학을 기초로 탄생한 체계적인 해양 생물 백과였던 것이다. 자산어보의 배경인 흑산도는 섬 크기가 워낙 커 나무들이 푸르다 못해 검게 보인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하지만 육지와 꽤 멀리 떨어져 있어 그 옛날 이곳은 귀양을 보낸 양반 관료들의 주요 유배지였다. 현재 이제 기록을 보면 고려사하고 조선왕조실록 고려 인종 때 정수계라는 사람이 유배온 것이 이제 기록이 남아 있고, 이제 조선왕조실록에는 숙종 때부터 숙종, 경종, 특히 영조 때 흑산도 유배자가 기록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약전을 비롯한 정조는 순조 때죠. 그러니까 순조하고 고종 때 최익현 선생, 면함 최익현 선생이 유배온 기록 정도에서 흑산도의 기록들이 그렇게 고려사하고 조선왕조실록 기록들이 있어요. 당시 유배온 양반들은 자신의 지식을 섬 주민들에게 가르치기도 했다. 정약전은 천주교 신자로 신유 박해 후 흑산도에 유배됐다. 사리마을의 사촌서당은 그가 후학을 양성했던 곳으로 주민들에겐 마을 서당으로 기억되고 있다. 사촌서당은 이제 기록에 의하면 여기가 사촌서실입니다. 우이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약 1807년에서 6년에서 7년경에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제 5, 6명의 학동들을 가르쳤어요. 정약전은 이곳 서당을 짓고 동생인 정약용에게 축사를 지어달라 청하기도 했다. 비록 유배지였지만 이곳 학생들과 주민들과의 교류에 적극적이었던 것이다. 이는 자산어보 지필의 시발점이었다. 주민들이 그냥 술자석에 말하는 이런 얘기까지도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높은 벼슬자리한 양반님네가 그것을 책에다 기록할 정도인데 세밀하게 주민들하고 그 관찰 내지 아니면 이야기를 통했다는 것은 뭐 술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은 되죠. 사리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그 이론적으로 자세히는 모를지라도 어쨌든 학문적으로나 높은 그 학식을 가졌던 사람이 이곳 주민들과 친하게 지나면서 많은 글도 가르쳐주고 그 덕분에 우리들도 이렇게 비록 이렇게 오지에 있지만 여러 가지 그 문자에 대한 또 그런 그 습득을 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사촌서당의 의미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양반인 정약전과 섬 주민들의 합작품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그때 당시에 유배온 양반으로서 서로 평등 사상을 갖고 좋은 그 관계를 맺은 것과 함께 정말 이 흑산도에서 한 중요한 일은 자산어부를 집필한 것입니다. 여기서 완성했던 것이죠. 자산어부에 기록된 생물들은 모두 19세기 흑산도 인근의 해양 생물들이다. 정약전은 이 생물들을 단순하게 기록하지 않았다. 먼저 각 종마다 그 생김새와 색깔, 크기 등을 아주 상세히 기록했다. 이 두 종류의 물고기는 우리 연안에 서식하는 쏨뱅이와 붉은 쏨뱅이인데 자산어부엔 미세한 색 차이로 구분해 놓았다. 형태학적으로 이 두 어류가 사실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자산어부에는 이 두 어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지금 그 현대과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분자생물학적인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이 두 어류를 분석했을 때 이 두 어류가 분명히 서로 다른 종인 붉은 쏨뱅이와 쏨뱅이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생태 기록도 있는데 흔히 볼 수 없었던 상어의 산란 기록은 해저 육안 관찰은 물론 해부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상어는 배 속에서 알을 낳아서 실제 그 산란을 할 때는 그 새끼가 나오는 난태생 어류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종인데, 묘사하신 것들을 보면 마치 이것은 그 당시에 상어가 산란하는 과정을 물속에서 지켜보시고 관찰하신 내용을 그대로 서술하신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매우 정확하게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어류의 회유 시기와 경로에 대한 기록도 있다. 추자도 인근의 고등어는 3, 4월 봄철에 나타났다 7, 8월경에 자취를 감추고, 흑산도에선 6월에 나타나다 9월이면 자취를 감춘다고 한다. 이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당시에 이처럼 넓은 범위의 추적 관찰이 가능했는지 의아스러울 정도다. 실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고등어의 회유 경로를 보면 그 추자도 부근에서 이제 북상하기 시작해서 그 중국 연안을 따라서 이제 그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가을철에 내려오는 그러한 회유 경로를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실제 자산어부에 기록된 회유 경로에 대한 추적이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루어졌고, 지금 그 저희가 알고 있는 회유 경로와 비교했을 때도 크게 손색이 없는 그러한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자산어부는 육안 관찰이란 가장 기본적인 연구법으로 만든 가장 과학적인 책이었다. 전남 신안군의 섬 흑산도는 섬 전체가 산지로 인구 3천여 명의 비교적 큰 섬이다.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수산 자원이 풍부해 주민들은 큰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생계 유지가 될 정도였다. 봄철 흑산도는 노래미, 우럭 등 각종 해산물이 많이 잡힌다. 그래도 흑산도 최고 특산물은 홍어, 올해는 대풍년이 들었다고 한다. 해질녘 선착장엔 조업 나간 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밤이 돼서야 홍어 배들이 들어온다.
준학업을 하는 흑산도 홍어배는 모두 6척. 만선으로 돌아온 배는 건져 올린 낚싯바늘이 가득하다. 그런데 홍어는 어디에 있을까? 다음 날, 동도 트기 전 항구가 분주하다. 새벽 조업 준비를 하나 싶은데 배 및 저장고를 보니 얼음 속에 재워진 홍어가 가득이다. 아침 첫 경매에 싱싱하게 내놓기 위해 지난밤 꺼내지 않고 배에 저장해둔 것이다. 이곳에선 육지의 고급 생선이 잡어마냥 홀대받는다. 가본짜리 하나. 동틀 무렵엔 경매장이 바빠진다. 경매 준비를 하는 것이다. 제철 맞아 살이 오른 홍어를 무게를 재 나누고 흑산도표 바코드를 달면 준비는 끝난다. 자산어보에 의하면 흑산도의 홍어는 가오리류에 속하는데 각각의 종류는 몸 색깔로 구분했다. 일반적으로 참홍어, 그러니까 우리가 홍어라고 이용하는 것이 이제 참홍어입니다. 그래서 자산어보에는 발급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홍도 흑산도 지역에서는 이제 사투리로 간잼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참홍어와 홍어를 구분을 하셨고요. 그리고 채색을 가지고 노란빛을 조금 띠고 있는 노란가오리, 흑가오리, 그리고 그 자산어보에는 청가오리라는 그런 것으로 가오리류가 5종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인들이 모이면 경매가 시작된다. 홍어는 예나 지금이나 이곳 주민들의 식량이자 중요한 생계수단이다. 이렇게 흑산도의 하루가 시작됐다. 홍어는 마니아들에겐 때마다 생각나는 중독성 강한 생선이다. 흔히 삭혀 먹는 것으로 알지만 흑산도에선 홍어의 본고장답게 싱싱한 회로도 즐겨 먹는다. 그럼 홍어는 언제부터 삭혀 먹었을까? 자산어보에도 기록이 있으니 200년 전에도 삭혀 먹었음을 알 수 있는데 당시에도 홍어는 흑산도의 주요 자원이란 걸 짐작할 수 있다. 이 바닥이 수심 자체가 뻘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심도 깊은 데다 일단 먹이가 좋은 거죠. 먹이가 좋고 활동을 많이 안 하니까 찰지고 부드럽고 그 영양가가 많고, 흑산도 홍어 그래서 알아주는 것 같아요. 자산어보엔 홍어의 조리법과 함께 그 효능도 기록돼 있다.
그중엔 지금도 흑산도 주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게 많은데 특히 홍어국은 지금의 홍어의 국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어애는 홍어의 간이다. 물에 된장을 풀어 뼈와 내장, 껍질로 국물을 내는데 흑산들은 논밭이 적은 섬이라 채소가 아닌 파래와 같은 해초로 푸성기를 대신했다. 홍어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은 한마디로 우리가 불을 많이 뗀다는 것은 그만큼 우러나오는 것을 오래 일하고 끓여갖고 익는 거라든가 모든 것이 좀 기르기 때문에 이걸 꼭 오래 끓이거든요. 근데 홍어 같은 경우는 이게 삭혀서 먹는 거잖아요. 그러고 하기 때문에 이미 몸에 숙성 다 돼갖고 있기 때문에 불을 조금만 떼도 이게 그 맛이 다 나와요. 홍어국은 험난한 바다를 드나들며 일하는 섬 사람들의 건강식이었다. 때문에 빨리 끓이는 조리법이 필요했는데 이렇게 끝까지 뚜껑을 열고 끓이는 이유는 뭘까? 닫으면은 이게 홍어가 이제 삭힌 거기 때문에 뽀글뽀글이라고 거품 같은 것이라고 일어나고 발효된 음식들은 많이 일어나잖아요. 부엌 대청소 한번 하고 싶으면 그냥 뚜껑 닫아가 홍어 이고 한번 끓인 다음에 청소 한번 깨끗하게 하면 돼요. 흑산도식 홍어상이 차려졌다. 싱싱한 홍어와 각종 해초들. 섬 사람들에게 전해들은 홍어의 효능은 자산어부에 기록돼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감기 걸린 사람들랑 그냥 그럼 감기 걸리면 이제 목나 깎아가고 그러잖아. 그냥 홍어 몇 점 먹어보고 있는 것이 홍어니까 그냥 한 잔 먹어보니까는 이런 가래낭도 이라고 없어지고 좋아지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먹었죠. 요새 들어서는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라고 다 의학적으로도 이게 홍어가 항암 효과도 있고 뭐 또 좋다 위암에도 좋고 이렇게 한다더라. 그런 것을 이제 많이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프신 분들이 약으로 먹는다고 이라고 또 많이 찾으시죠. 이처럼 자산어부에 기록된 내용은 흑산도 주민들을 통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이 자산어부의 내용인지 진위를 알기보단 선조 때부터의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 우린 그것을 자산어부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통해 알 수 있다. 서문엔 장덕순 창대라는 이가 등장하는데 본문엔 창대가 말하기를 이란 문구가 9곳이나 있다. 그는 누구일까? 그 사람을 아주 신뢰했고 그 학문적인 대목을 또 그 사람의 물고기에 대한 의견을 정말 신뢰해서 그대로 인용하고 그렇게 쓴 인물입니다. 어떤 정약전을 도와서 자산어부를 완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가난하고 하지만 영특했던 또 훌륭한 선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장창대와 정약전은 어떻게 연구를 했을까? 조선시대엔 실제 어구어법이 많이 발달되지 못했을 것이다. 때문에 맨손어업이라든지 낚시, 통발 같은 걸 이용했는데 두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생물을 채집해서 육안으로 관찰하고
해부를 한 것이 연구의 대부분이었다. 특히 물속에서 관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았던 장창대가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 나머지 섭생과 효능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했을까? 정약전은 유학자라서 유학 공부만 했을 것이고 세상 사물을 보는 눈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일반인들의 세상에 직접 현장에서 접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약했을 겁니다. 자산오보에 나와 있는 치료 방법이라든지 생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정약전이 세밀한 관찰을 통해서 잘 보고서 기록을 한 것도 상당히 많겠지만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어민들이 알려준 지식이라는 거죠. 흑산도 주민들에게 전해지는 일화 중엔 정약전에 관한 것이 많다. 어부들이 생선을 잡아다 주면 정약전은 해부를 먼저 했다고 한다. 또 그가 즐겨 먹던 음식으로 우럭 맑은탕이 있는데 주민들도 즐겨 먹던 음식이라고 한다. 이는 학문 이상으로 주민들과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산어보의 위대한 점은 일반 서민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던 지식, 그것들은 그냥 구전으로 전해오잖아요. 이런 암묵적 지식들이 그대로 그냥 어민들끼리만 서로 유통되는 그런 상태에서 정약전이 그걸 캐치해서 이걸 바로 체계화해서 지식화, 글로 씀으로써 지식화했다는 거죠. 학문화했다는 거죠. 이 점이 정약전의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자산어보는 누구를 위해 쓴 것일까? 현재 우리나라 해양 관련 박물관엔 자산어보가 빠지지 않는다. 한의학의 동의보감처럼 해양학에선 자산어보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정약전은 자산어보를 집필한 이유를 4가지로 말하고 있다. 치병, 식량, 이재, 작시.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독자층은 꽤 제한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점에서 당시 사회에 끼치는 영향도 제한적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늘날이 오히려 20세기 이후 또 해방 이후에 이 책이 갖는 어떤 유용성, 가치 이런 것들이 재발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어보가 만들어진 이제 조선시대, 조선 19세기의 조선이기는 하지만 조선시대는 잘 아시다시피 그 해금 정책을 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열심히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 노력들을 한 그런 시대는 아니었는데, 그러나 그 정약전 선생은 실제로 자기가 조사를 하고 배를 갈라보고 또 해부를 해봄으로 해서 거기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습성이나 특성들을 다 기록함으로 해서 그 어민들이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산어보의 또 하나의 우수성은 양반임에도 생선을 잡아 직접 해부하고 뼈에 마디까지도 세어봤던 19세기 실학자들의 학문 연구 방법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약전은 양반입니다. 양반이 어류를 그러니까 그 물고기의 배를 가르고 물고기의 뼈의 마디를 조사를 하고 또 상어가 난생이 아니라 새끼를 낳는 막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 자산어보가 갖고 있는 그 가치가 전혀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어의 불에로 악교를 만들고 고래의 기름이나 뼈로 절구를 만드는 법 등 자산어보엔 생물의 이용이나 치병에 대한 기록이 많다. 이는
구전되기만 하던 어민들의 경험과 지혜를 거리란 지식으로 전해 더 많이 활용되도록 한 것이다. 정혁준 선생은 뭐 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실학을 바탕으로 한 실학자셨습니다. 자산어보를 기록하셨던 부분들이 실제 그 고도에서 어렵게 사는 그 서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그 제시하는 어떻게 보면 작은 그 어떤 성과물 정도로 지금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산어보는 양반 지배층을 위한 문화서이자 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학서였던 것이다. 자산어보는 흑산도 주민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정약전이 쓴 해양생물 백과사전이다. 이에 관한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새로운 학설 역시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산어보가 우리 역사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이다. 농업백과사전인 임원경제지엔 자산어보를 직접적으로 인용한 내용이 있다. 정약전의 자산어보는 조선 후기, 특히 19세기 조선 지식인이 가지고 있었던 해양 동식물에 대한 지식을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실증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산어보의 특징, 또 위상은 독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산어보가 쓰여진 200년 전과 지금의 바다는 어떻게 다를까? 이 영상은 그 흑산도 해역에서 지난 2012년 가을에 촬영한 수중 영상입니다. 자산어보는 흑산도 연안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섬을 중심으로 한 연구 기록이 해양연구사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흑산도의 경우 이제 우리나라 황해 서남 해역에 이제 그 위치해 있는 그런 섬인데 예로부터 그 어업 전진 기지로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섬입니다. 조선 시대에도 조기팥이라고 해서 이제 조기의 주요 생산지로 널리 알려져 있고 현대에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조기라든지 병어라든지 민어, 뭐 갈치, 꽃게의 주요 회유 경로가 이제 그 흑산도 지역을 경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최대 어장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으며 흑산도 주변 해역이 그러다 보니까 흑산도가 어업 전진 기지로서 지금도 계속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중요한 해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요 어군이 몰리는 이유는 해류 때문이다. 흑산도 주변엔 세 개의 난류와 하나의 한류가 흘러 다양한 수온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어족 자원이 풍부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도 마찬가지다. 자산어보가 기록될 당시에는 뭐 현미경이라든지 분자생물학 연구 방법들이 없고 그리고 채집 기술도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그 1년간의 조사 결과 저희가 조사된 거는 한 660여 종 정도의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유생물이 한 200여 종, 그리고 저서생물이 한 360종, 어류가 100여 종 정도 이렇게 한 그 660여 종 정도를 확인했는데 미래는 바다가 중심이 되는 시대다. 해양자원의 부족은 식량자원의 고갈을 의미한다. 200년 전 쓰여진 자산어보는 현재 우리나라 해양자원 연구의 기준이 되고 있다. 최근 연안의 오염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그다음에 남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수산자원의 고갈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온 것이 사실인데 수산자원의 어떤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사는지를 갖다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러한 부분들의 그 연구들은 이미 200년 전에 한 성각자께서 제시하신 이런 연구들이 우리에게는 큰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끈 사람들은 현재를 통한 미래를 준비했다. 무기와 농업, 의학, 언어 등 각계의 선구자들 사이에 해양 생물학의 창시자 정약전이 있다. 그는 200년 바다를 내다본 우리나라 해양 생물학의 창시자다. 자산어버 서문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산어버를 쓴 목적이 이 책을 이용해서 해양 생물을 이해하고 이용하고 그리고 치병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서문의 기록이 있습니다. 해양생물 자원에 대한 확보, 관리, 그리고 그것을 위한 과학적인 연구들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라는 부분의 메시지를 이미 200년 전에 강하게 제시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산어버는 학문 연구엔 지위가 없음을 몸소 실천한 양반 정약전의 과학서이다. 자산어보는 민간인들이 오랫동안 습득했던 자연 지식, 자연에서 얻은 지식들, 이것들을 그 점들을 캐치를 해서 해양 어족들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사, 자연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크게 전 인류의 보편사적으로 보더라도 자산어보에서 이루었던 해양 박물학을 창도했던 그 업적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산어보는 양반의 백성에 의한 미래를 위한 백성들의 삶과 지혜가 담긴 책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 과학서이다.